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숙제가 아닌 축제로 살고 있는 강사 장선후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죠. 지난 겨울에 추위가 빨리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봄의 한가운데 와 있다 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과의 만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자존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존감이라는 말을 평소에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럼 자주 듣고 계신가요? 네네. 저도 요즘 사람들이 대화하는 중에 자존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존감이란 말을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또 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분 최근에 실직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존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또는요, 저 여직원 또 시작이네. 몸이 뚱뚱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아. 여기서 사용된 자존감이라는 말은 올바로 사용이 된 것일까요? 자존심과 자존감의 뜻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 어떻게 다를까요? 네, 자존심은요,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받았을 때 가지게 되는 생각이고요. 자존감은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또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두 가지 모두 스스로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뜻에서 공통점을 갖지만요. 자존심의 주체는 타인이고요. 자존감의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자존심이 있네, 없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요.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 낮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스스로 가장 잘 알 수 있고 또 평가도 자기 자신에게 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존감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자아 존재감과 자아 존중감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아 존재감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그 느낌을 말하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잘 알고 나를 남에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아 존재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은요, 누군가 나를 존중해 줄 때 그것을 왜곡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자아 존중감인데요. 이 두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자존감에 대해서는요,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고 또 정의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요, 이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내린 이 자존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이 자존감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 부모와 조부모가 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안 라스는요, 자존감을 자기 사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자기 가치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잘 알고 있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또 성취를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것은 피그말리온 효과와 또 플라시보 효과에서 우리는 확인한 바 있는데요. 피그말리온이라는 그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조각상으로 새겨서 그 여인을 보고 매일매일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대를 했더니 어느 날 정말 사람이 된 거죠. 네,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는요. 네, 원래는 맹물인데 그 물이 특효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특효약이라고 믿은 사람이 그 물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그 병이 나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냥 실례에 불과하지만요. 우리 모두는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를 두고 믿은 것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만큼 업적을 이루어 왔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그것에 이룬 나를 보면서 자기 가치감을 갖게 돼서 무슨 일이든지 도전을 할 수 있고 그 도전한 것에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요, 실패를 했을 때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말하자면 마음속에 있는 자존감의 깊은 우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자기 가치감을 가지고 놀라운 성취를 이룬 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할게요. 바로 봉준호 감독님이십니다. 이분은 2019년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상을 4개나 받으셨죠.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본인에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장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자기 가치감이겠죠. 네, 근거 없는 자신감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자존감의 우물일 것입니다. 네, 이분은 22년 전에도 감독님이셨습니다. 그때는 이분이 첫 번째 작품을 발표한 해이기도 한데요. 혹시 이분의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네, 플란다스의 개라는 작품인데요. 네, 알고 계시군요. 예, 이 작품은 관객을 10만 명도 모으지 못해서 바로 실패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감독님이 포기를 했다면은 지금 우리가 훌륭한 작품을 보지도 못하고 또 아카데미상도 볼 수가 없었겠죠. 저는 어떻게 이분이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자기 가치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이분의 부모님이 갖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봉준호 감독님은요, 어려서 굉장히 조용하고 한쪽 구석에서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모습을 가진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런 아들이 있다면요, 저는 좀 나가서 놀아, 친구들하고 운동도 좀 해, 이렇게 한 번쯤은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봉준호 감독님의 그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또 격려하고 지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도 사랑하게 되었고 자기 가치감과 또 자존감의 깊은 우물을 만드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릿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그릿은요, 원래 있는 단어는 아니고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그 학자가,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그 단어예요. 성장, 회복력, 내적 동기, 끈기, 이 첫 글자를 따서 이 그릿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열정과 끈기를 가진 사람이 최고의 성취를 이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릿은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존감이 바탕이 돼야 이 그릿이 발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릿을 보이는 사람들, 특히 최고의 성취라는 것은 탁월함인데요. 탁월함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네,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또 희망을
보고 절망보다는 희망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분들은요, 비눈 바에도, 비눈 바 들어보신 적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선택한 일을 결코 쉬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남들과는 다른 뛰어난 능력, 탁월함을 가지게 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그릿을 가진 사람을 한 명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설진이라는 무용가예요. 이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서 최고가 된다. 탁월함을 말하는 거겠죠? 이분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무용단 중에 하나인 피핑톰이라는 무용단의 단원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그냥 오디션만 보고도 이 무용단 단원으로 입단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요, 이분이 출연한 작품을 우연히 보게 된 우리나라의 가수 이효리 이효리가 이분의 그 작품을 보고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무용을 배우게 되면서 이분이 더 유명해졌는데요. 저는 이분의 작품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영상에서 잠깐 봤죠. 근데 어떤 작품이냐면은 이렇게 무대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데 이분은 그 무대에서 진짜 강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 폭풍우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했어요, 춤으로.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한 장짜리 그림을 보고 그것을 춤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유명한 작가들 뭐 뭉크나 고흐나 지금은 유명하지만 그때는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괴로웠던 시절의 그 자화상을 보고서 그 모습을 춤으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근데 뭉크 절규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얼굴이 굉장히 일그러지고 이상하게 생겼죠. 근데 그 모습을 똑같이 흉내를 내서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까지도 춤을 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에게 춤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2015년도에 자서전적인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어요. 사부작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분의 그 춤에 대한 철학이 들어있어서 읽어봤는데 이분에게 있어서 춤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알고 싶고 느끼고 싶고 공감하고 싶고 또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이 즐겁고 또 소통하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과 이런 것들이 삶을 풍성하게 한다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춤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춤을 추지 않은 사람 그리고 춤을 춰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렇게 장인이라고 불릴 만한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그냥 그 일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정말 이렇게 그릿이 있고 또 자기의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수단을 삼는다는 것을 새로이 알게 됐습니다. 자, 자존감에는 세 가지의 기본 축이 있다고 해요.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조절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이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자기 안정감은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한 손만 들어보세요. 5점입니다. 5점. 자, 이렇게 해보실까요? 1점입니다. 자기 효능감을 1점에서 5점까지 중에서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1점부터 5점까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가치감이 얼마나 되는지 표시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4점, 5점, 5점, 3점? 아, 저랑 똑같네요. 감사합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원래는 3점이었어요. 3점. 그런데 왜 4점이 됐냐면요. 저 요새 정말 건만증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맨날 하던 일도 그렇게 실수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효능감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한 가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그 자기 가치감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제가 4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저절로 이 자기 조절감이 생기는 게 왜 그러냐면, 운전하고 갈 때 막 추월하고 싶고 나를 추월한 차들을 보면서 나쁜 마음이 생기고 막 이랬는데, 자기 가치감,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활이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요, 이 세 가지 기본 축으로 만들어지고,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자기 가치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자존감이라는 말을요, 제일 먼저 사용한 너세니엘 브랜든입니다. 이 너세니엘 브랜든은요, 그래서 자존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자존감을 결정하는 데는 6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자존감의 6기둥이라고 하는데요. 자, 6가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1. 의식적인 삶. 2. 자기 수용. 3. 자기 책임. 4. 자기 주장의 실천. 5. 목적 있는 삶. 6. 자기 자아 통합의 실천입니다. 네, 1번 의식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의식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의식하며 살아가죠. 내 환경과 또 모든 상황들을 또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의식할 때 그 현실 그대로를 인식하고 수용하고 또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번째 자기 수용은요, 나와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할 때 그렇게 해야지만 나는 변화와 또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동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제 내 친구를 만났다 하면은, 내가 내 친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건 왜 그랬냐면은, 그때 그 상황이 이랬고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내 생각은 옳았어. 잘했어.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에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수가 내가 인정하기가 싫어서 그것을 왜곡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눈 감거나 또 그 실수를 후회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수용이고요. 자기 책임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선택한 일, 그리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화를 하고 있으면요, 그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쓴 말, 나의 태도, 이런 것에도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행복하다면 그 행복하다는 것에도 또 책임을 가져야 하고, 내가 자존감이 높다면 그 높은 자존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도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번째 자기 주장의 실천인데요. 이 자기 주장의 실천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을 자신감 있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같이 영화를 보러 갔다고 생각을 하면요, 영화 보는 내내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막 눈물이 나오고요. 정말 재밌게 보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겠죠. 영화 어땠어? 그럼 저는 정말 너무 좋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친구가 나를 너무 유난은 떤다고 할까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할까봐
영화, 뭐, 괜찮던데? 뭐 이런 식으로 끝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저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요. 자꾸 그게 축적이 되다 보면 제 자존감은 병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나한테 맞는, 그게 이제 부끄럽다고 하면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대박!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최고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간 자기만의 방법을 개발해서 자기의 생각을 아프지 않도록 드러내는 것이 자기 주장의 실천이고요. 자, 목적이든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목표한 바가 있으면 그것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올해의 목표를, 혹시 올해의 목표 있으신가요? 만약에 올해의 목표를 1년 동안 등산을 100번 가겠다 이렇게 세웠다고 하면은요, 1년 동안 등산을 100번 하려면요 일주일에 2번 올라가야 되죠. 맞죠? 네, 일주일에 2번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일주일에 2번 시간을 빼야 되니까 스케줄을 막 조절해야 되죠.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있나 봐야 되죠. 그리고 내 건강 상태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나가면요,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게 있죠. 나 등산 올라갈 때 뭐 간식거리 뭐 사면 좋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목표만 세밀하게 세운다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까요? 제가 장담컨대 삼복도해가 지나고 이 100번을 했나 세어보면요, 50번이 안 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죠. 제 주변에 이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세워서 인생을 아주 신나게 살고 있는 분이 계셔서 소개합니다. 바로 저와 11살 정도 차이가 나는 언니인데요. 이 언니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에서 체력장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체력장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다 들어보셨네요. 감사합니다. 체력장은 가을 운동회 전후로 하는 그 체육 시험이죠. 그래서 이제 달리기도 하고요. 또 멀리 던지기 이런 거 하죠.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턱걸이 이렇게 철봉 오래 매달리기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언니는요, 다른 거 다 만점인데 이 오래 매달기를 1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냥 바로 내려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자기 자신한테 너무 이제 목표를 세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만점을 맞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면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1초씩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은 1초, 내일은 2초, 모레는 3초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제 언젠가는 이제 만점이 되겠지. 그래서 이분이 한 달을 매달렸습니다. 한 달을. 그 몇 초 매달렸을까요? 30초. 또 30초. 네,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이분이 1분을 매달렸습니다. 1분. 그래서 만점을 받았다고 해요. 훌륭하죠?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때부터 그 오래 매달리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든지 하면 된다. 그리고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자기의 이런 무용담을 얘기하면서 용기를 주고 인생을 아주 신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6번째, 자아통합의 실천인데요. 이거는 이거예요. 내가 말을 한 것과, 내가 생각해서 말을 한 것과 또 나의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거짓말하는 건 진짜 나쁘다. 내가 진짜 이 나이 돼서 거짓말해서 남한테 들키면 망신이지. 그거 되돌릴 수도 없고 정말 생각하기도 힘들어.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질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사실 한 가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있긴 한데 그거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 그리고 이거는 내가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그럴까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할 때마다요. 이분은 굉장히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되고요. 피폐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통합을 실천하는 게 이 자존감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데요. 제 주변에 이제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자아통합을
일치하게 실천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김범수입니다. 가수 김범수. 이 김범수는요, 외모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텔레비전에 못 나왔죠.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기회가 돼서 나오게 돼서 지금 아주 자주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저게 지금 나는 미남이다, 이게 이분이 쓴 책 제목입니다. 그리고 책 표지에는 이분의 얼굴이 아주 크게 하나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발견한 순간, 와, 이거는 반어법을 쓴 것인가, 이분이 억지를 부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책을 들춰보니까 그 안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목소리 미남이다. 나는 아주 잘생긴 성대를 갖고 있어서 남들보다 더 오래 노래를 연습할 수 있고, 그래서 노래를 잘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분은 자기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남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언행일치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6번째 자아통합을 잘 실천한 분이 이 김범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상형과 살고 계신가요? 이상형. 이상형과 살고 계세요? 왜 이상형은 꼭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하시죠? 이상형을 저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는요, 이 이상형을요, 가지고 있는데, 제가 되고 싶은 이상형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고 배려합니다. 그리고요, 나는 미지의 세계를 항상 꿈꾸고 있으며 향상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헤쳐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지만 평온함과 또 자유로움은 잊지 않고요, 누구보다도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 꼭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요, 웨인 다이어는 이런 사람을 무한계 인간이라고 했어요. 이 무한계 인간은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현실에서 가장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또 가장 만족스럽고 성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런 무한계 인간이고,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가 자존감이 높으면요, 자녀도 똑같이 자존감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존감이 높은 부모의 모습을 보이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부모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 네. 행동과 아이를 분명히 구별하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게 하라. 그리고 매일 인생의 즐거움을 알게 하라, 이죠. 부모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부모가 스스로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에게 그것을 믿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항상 행동을 할 때 위험 있게 행동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예의를 갖춰서 또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가 부모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용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는 것은요, 아이에게 모든 재량권을 주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아이가 그 선택을 했을 때는 칭찬하고 또 지지해 주라는 뜻입니다. 자, 행동과 아이를 분명히 구별하라는 것은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아이가 올바른 행동을 하든 또 나쁜 행동을 하든 그 행동과 아이를 연결짓지 말고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잘 판단하고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요, 매일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며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타심과 이기심이네요.
조세핀 킴이라는 학자는요, 이 이타심을 자존감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타심이 많으세요? 이기심이 많으세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이기심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이타심이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타심이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바로는, 제가 알고 있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이기심이 조금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시험 기간에 이 아이들한테 가서 노트를 빌려달라고 그러면 절대 안 빌려줘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러면 절대 안 풀어줘요. 왜냐면 자기도 모른대요. 나중에 시험 보면 다 맞았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시험 문제를 맞추면은 꼭 울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보죠. 저는 5개 틀렸는데 가서 이제 물어봐서 왜 울어? 괜찮아? 그러면 망쳤어 막 이래요. 몇 개 틀렸는데. 그럼 몇 개 틀렸을까요? 한 개. 어떻게 알았어요? 한 개. 진짜 꿀밤을 한 대 꼭 때려주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이타심을요, 인지 심리학자들은요, 즉시적 만족감의 지연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바로 만족을 하는 것을 미뤄두고 나중에 그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혹시 마시멜로 실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마시멜로 실험? 마시멜로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 젤리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애들한테 주고 맞아요. 주고서 지금 먹지 않고 15분 있다 올 건데 그때까지 기다리면은 선생님이 2배로 줄게, 2배로. 이제 그랬는데 15분 있다 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 3분의 2는 벌써 먹었죠. 그리고 3분의 1만 이제 그거를 기다린 것이에요. 이 아이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이타심이 이제 많은 아이들은요, 항상 나보다는 남을 더 이제 유익을 구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자기 옆에 누군가 한 명 이상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하고 얘기를 해요. 얘기하고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주변에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저 아이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연구 결과 이타심이 많은 아이들이 이기심이 많은 아이들보다 훨씬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바람대로 됐어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요, 이것이 후천적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이타심이 많은 아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이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후천적인 성품이라는 것은 뭔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이타심을 가지려면. 그 방법이 뭘까요? 이타심이 많아질 수 있는 방법. 그거는 바로 아이들에게 소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마시멜로 그 15분 동안 기다렸던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왜 기다렸을까요? 그 아이들에게 그 마시멜로 2배의 마시멜로는요, 예, 맞아요. 소원이었습니다. 소원. 이 아이들의 기쁜 소원이 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기다릴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원을 갖게 하면 아이들이 이타심이 높은 아이로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심이 높은 아이들은 소원이 뭘까요? 이기심이 많은 아이들 소원이 뭘까요? 네, 이기심이 많은 아이들은요, 소원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목적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떡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타심을 갖기 위한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즐거운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즐거운 경험. 이 즐거운 경험이라는 것은 우주 여행을 하거나 아주 값비싼 선물을 주는 것이 즐거운 경험이 아닙니다. 이 즐거운 경험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건강한 애착 관계를 갖고요, 그들이 이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 그리고 그들로부터 확인받는 나의 자존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아이들은 이게 즐거운 경험이 되고, 이게 한 번, 2번 갖고는 안 되고요. 이런 즐거운 감정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쌓고 쌓다 보면 이것이 즐거운 경험의 덩어리가 돼서 소원을 갖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오늘부터 아이들에게 이타심이 높은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죠? 뭘까요? 첫 번째, 소원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운 경험. 맞습니다. 즐거운 경험을 갖게 하면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요. 아까 15분 있다 그 마시멜로를 준 걸 기억하시죠? 즉시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즉시 들어준 아이들은 이기심이 높은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을 또 소원을 갖게 하면 정말 좋겠죠. 자, 자존감이면 자존감이지 가짜 자존감은 뭘까요? 네, 가짜 자존감은요. 자존감이 없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것이에요. 본인은 자존감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도요. 잘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숨기고 싶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남들 앞에 과시하고 또 우월감을 드러내는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이 드러내는 특징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감춘 거가 드러나게 될까 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자존감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를 떠나갈까 봐 또 두려워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 꽁꽁 숨겨뒀던 그런 자기의 없는 자존감, 그게 들통이 날까봐 계속 확인을 하게 돼요. 마치 백설공주에서 새 왕비 아시죠? 매일매일 거울한테 물어보잖아요. 백설공주가 예쁘니, 내가 예쁘니. 본인은 이미 알고 있죠. 자기가 더 예쁘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자꾸 이제 확인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부인하고 싶어서요. 자. 이타적 자존감인데요. 이 이상준이라는 학자는요, 자존감이 원래는 세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개가 한 세트로 돼서 자존감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인성이라는 것은 자존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타적 자존감으로 완성이 된다고 또 이야기해요. 저 생존적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만해. 태어날 가치가 있어. 이런 것이 생존적인 자존감입니다. 이기적인 자존감은요. 나는 너보다 더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기적인 자존감이죠. 이타적인 자존감은요. 나는 남을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 이타적인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이타적인 자존감과 이기적인 자존감을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빌 게이츠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빌 게이츠는 매일 지난 20년 동안 매일 50억씩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타적 자존감을 실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설할 만큼 남들보다는 탁월한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거를 운영한다.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자존감을 성취한 것이겠죠. 자,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적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근데 이 자존감에 따라서 학업 성적이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죠. 근데 우리 지금 이타심이 높은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고? 방금 생각했죠? 이야기 들었죠? 네, 자존감은 이 학업 성취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요. 하지만 양육 방식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건 부모인데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학업 성취까지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건드려줄 때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할 때 아이들은 성적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재밌죠.
자,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이들은요, 남다른 존재감이 있습니다. 자아 존재감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그 에너지를 나눠줄 만큼 에너지가 넘쳐요. 그리고 자기 가치감이 높고요.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협업에 능해요. 그리고 타인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루를 숙제가 아닌 축제로 즐기는 아이들이 바로 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데 왜 그러냐면 나의 주체가, 나의 행동이나 생각의 주체가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죠. 만약에 어떤 지하철에서 누가 나 옆을 탁 치고 간다. 그러면 아이고 붐비니까 내가 좀 이렇게 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나를 무시해서 나를 치고 가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대학생인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칭찬을 해도 믿지 못하고요. 뭐 그 정도 칭찬이야.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사람한테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쳐보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본인의 스스로 자기 자체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우울해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없어서 분명히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텐데 그럴 때는 난 괜찮아. 그냥 너가 알아서 해. 나도 그냥 그거로 할래. 이렇게 하고서는 나중에 뒤에 가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미래교육에 적합한 인재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밤을 새며 공부했고 지식을 쌓았던 그런 정보나 지식이 더 이상 우리의 안전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히려 이 지식은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요,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에 서 있죠. 실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직업이 없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요, 이 직업에 대해서 우리는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쟁 상대가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고 AI나 로봇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더 부담이 되고 위협적인 것이죠. 네. 그런데요, 이런 시대에도 이런 위기를 기회로 보고 또 우리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 감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우리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 피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는 일을 능숙하게 해내고요. 또 효율성과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스 고디는 인치핀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린치핀이라는 것은요, 마차와 마차 바퀴를 연결하는 축이 있죠. 그 축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핀이에요. 아주 작은 부속품인데 이 핀이 없으면요, 마차와 마차 바퀴는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할 때 우리는 린치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린치핀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남다른 1%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남다른 1%가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 1%는요, 내면에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진짜 경쟁력이 되고요. 그리고 누구나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알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건 뭘까요? 다 눈치채셨죠? 예,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 이 린치핀들은요,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 이 자존감이고 이 사람들은 이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아주 신나고 또
앞서서 빛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린치핀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청사진이잖아요. 그러면 이 린치핀이 우리 아이들이 될 텐데, 그럼 이 린치핀한테 꼭 필요한 1%인 자존감과 린치핀을 연결해주는 이 린치핀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따스한 눈길, 그리고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건 바로 우리 조부모님들이시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조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린치핀이 되기 전에 이미 린치핀이 되신 분들이십니다. 정말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자, 자존감은 낮추는 말인데요. 이런 말을 저도 언젠가는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너 때문에 힘들다.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인데요. 이런 말들을 나도 모르는 새에 하고 있다면요, 오늘부터는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에 아이들은요,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뇌 기억 속에 남아서 그 아이들의 힘을 꺾고 또 기운을 꺾고 자존감에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것이 저의 강의의 핵심입니다. 핵심 용어. 이 4가지를 오늘 꼭 해보면 좋겠어요. 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가까이 오셔서 같이 큰 소리로 이 4가지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괜찮다. 잘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다시 해보자. 네, 힘이 솟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말을 우리 조부모님께서, 부모님께서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자존감을 많이 연구하고 또 정의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존감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첫 단추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자존감에, 아이들의 자존감에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이 자존감을 통해서 타인과 공감하고 배려하고 소통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끈기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으로 이 자존감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에서 행복한 아이들과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문장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행복한 아이들은 행복감을, 사랑과 인정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을 주위로 전달하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낸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세상은 친절하고 따뜻하다. 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네. 한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체온을 측정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상 체온보다 높거나 낮으면 아픈 사람이 되겠죠. 우리 아이들도요,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온도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주시는 사랑의 온도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수용하고 또 작은 성취에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우리 조부모님들의 사랑. 아이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구보다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에 행복 온도가 되어주신 우리 조부모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그 역할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